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경기도 화성 전지 제조업체에서 일어난 화재로 너무 많은 인명피해가 나서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더욱 가슴이 아프고 아려옵니다. 숨진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일용직이라서 공장 건물 내부 구조도 잘 모르고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진 요즘에 우리 사회가 과연 기본을 갖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젊은 시절 선진국에 갔을 때 사소한 기구를 하나 타려고 할 때도 여러 번 빠짐없이 안전교육을 하는 걸 보면서 선진국의 저력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커졌다고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안전이 보장돼야 하고 그 안전은 기본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의 기본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이 됐으면 합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네, 오늘 먼저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어리TV 구독자 42만 명 달성했는데요. 어제 41만 9천 명이었죠.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어리TV 찾아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제 또 2만 7천 명 넘게 동시 접속해서 다시 우리가 유튜브 뉴스 정치 부문에 3등 올라섰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많은 분들이 나 이렇게 정어리 모집한다라고 글 보내주셨는데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모릅니다. 목포 어매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정어리원 동지 여러분, 정어리 모으기 힘드시죠? 그래도 힘을 내셔야 합니다. 어제 나 같은 경우는 평소에 안 가던 선배님 찾아갔더랬습니다. 달달한 빵 좀 사고 커피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무심코 꺼내듯 세상 사는 이야기 중 뉴스를 볼 게 있네 없네 해서 그래도 제대로 정보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하니 그런 거 없다 하길래 요거 한번 보시라며 권해서 3명 한 꾼에 하셨는데 예, 목포오면님. 박승만님은요, 저는 보수 성향 농후한 경북 출신 형님 이슬이 2병 사주고 정어리로 포섭했습니다. 겨우 한 분 모시는데 애통 터질 뻔했습니다 하셨고요. 예. 엔지님, 미국에 사시는데 지금 카나다 여행 중이시죠? 저는 카나다 호텔방에서 동생 폰, 동생 목욕하는 동안 구독 누르고 동생 폰 돌려줬어요. 동생은 한국 정치 전혀 몰라요. 엔지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구독 팍 누른다고 되는 거 아닌데요. 엔지님 덕택에 아침에 빵 웃었습니다. 예.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침에 리디아 햄턴님, 미국에 살고 계시네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주 정어리 찐이에요. 처음으로 챗을 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하셨는데, 리디아 햄턴님 웰컴. 예,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선물 있죠.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차지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그리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조일출 전 민주당 당대표 전략특보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일출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선거 준비하느라고 애 많이 쓰셨죠? 예, 나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또 예.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떨어져 본 경험이 있어야 예. 예. 저는 그런 아픈 경험을 매우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이은영 소장 모셨는데 참 그 회복하는데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바로 진주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믿고 준비 안 되고 엉겹결에 된 사람이 맡으면 망가집니다. 예.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또 예산 전문가 오셨으니까 좀 궁금했던 것들 몇 가지 있거든요. 석유 문제라든지 이런 거. 예,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합시다. 먼저 어제 너무 화성에서 가슴 아픈 참사가 일어났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옷도 119 색깔로 입었습니다. 안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만은. 근데 김주정 의원님, 이런 것은 좀 후진국 참사 아닙니까? 제가 아침에 외신들을 이렇게 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네. 외신에 보니까 로이터 통신, 한국은 연간 수십 명의 근로자가 사망하면서 2년 전 산업재해가 발생한 회사 임원을 처벌하고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됐다. 그럼에도 치명적인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한국은 첨단 기술과 제조업으로 유명하지만 화재 등 인재 성격의 사고로 몸살을 앓고 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지금도 산업재해가 잦다. 한국은 안전을 위한 기업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사망률이 선진국 중 가장 높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도 그렇고 안전 문제도 그렇고 순식간에 그냥 후진국으로 추락해버린 거죠.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데요. 특히 그 23명의 사망 실종자 중에서 이제 5명 정도가 한국인이고 대다수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인데 여전히 코리안 드림의 꿈을 안고 중국인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출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교육이 안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유독가스와 이제 시커먼 연기 속에서 출구를 못 찾고 헤매다가 그렇게 다들 많은 희생자가 난 것 같은데 애초에 일용직 근로자라고 합니다만은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하루건 이틀이건 간에 그 안전 그 교육은 반드시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우왕좌왕해서 희생자가 컸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한 3, 40년 전에 유럽을 갔는데 겨우 한 5분 정도 타고 들어가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유람선, 조그맣지도 않죠. 한 50명 정도 타는 유람선인데 한 5분 정도 타면 되는 건데 전부 갑판으로 나오게 하더라고요. 모든 승객들을. 예. 그렇게 하더니 구명조끼 착용하게 하고 설명을 또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그러니까 비행기 탈 때 이렇게 뭐 설명하는 것처럼 한 30분을 해요. 좀 지루했어요.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뭘 저렇게 길게 하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얼마나 놀랍고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전부 다 당연하게 너무 생각하고 당연하게. 예. 구명조끼 입고 안전교육 받고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하고 이런 것을 당연하게 듣는 것을 보면서 이게 선진국의 저력이구나. 그런 걸 느끼는 게 있고요. 또 한 번은 이제 네팔에 제가 취재를 갔는데요. 그때 새벽에 그 안나푸르나인가? 이제 그걸 보러 가는데요. 승합차에 한 20명 정도 타고 갔어요. 근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결국은 제대로 산도 못 보고 돌아왔는데 이제 가는 길이 막 꼬불꼬불한데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가득 아주 잔뜩 껴가지고 차가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갔다가 돌아오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그 간 길이 천길 낭떠러지에 겨우 차 한 대 지나가는 길이었더라고요. 그 운전사는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그래도 간 거지만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개가 잔뜩 끼어 있는데 옆에 가드레일도 난간도 없는 그 천길 낭떠러지를 운전사가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없었으면 알고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가요? 승객들이 놀래서. 무서워요. 우리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예. 갔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세상에 그렇죠. 그걸 보고 이게 바로 선진국과 후진국의 예. 차이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차이가 아는 길이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낭떠러지 길을 그렇게 안전 감각 없이 참 무감하게. 아, 진짜. 이번에 지금 사고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안전의 이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한 그때 그 50명 타는 그 배승선 5분 가는 거리를 30분 교육 받으셨을 때가 한 90년대쯤 되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근데 설마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길게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지금 어제 화재 참사도 그런 거였지 않았나 싶어요. 설마 일어나겠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뭐 출구나 이런 데를 정확하게 좀 알려주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리튬 전지가 이렇게 화재가 났을 때는 일반 비치된 소화기로는 전혀 소화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어제 다 배웠을 텐데, 초기에 그 근로자들이 그걸 꺼보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화재가 커지고 나니까 이제 참사가 대형 참사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명부마저도 다 지금 불탄 상황이라 완전히 남아있는 게 없는 잿더미 모습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누가 그 안에 있었는지도 좀 정확하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식별도 안 되고 분류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더 처참한 것 같아요. 아직도 한 명이 실종 상태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조이사라님, 외국 노동자님들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이 아픕니다. 명복을 빕니다. 여왕깨미님,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머나먼 타국에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 많은 애청자님들이 명복을 비는 그런 댓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향님, 다시 한번 더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이, 생명이 가장 고귀함을 아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남의 나라에 와서 산다는 게 뭔지, 잘 살기 위해 일을 하고 돈을 버는데 어제 저 뉴스 보면서 안타까워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 신준호님, 여기는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입니다. 여기에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고맙습니다. 조일출 박사님은 경기도 파주 지역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파주에도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계시죠? 굉장히 많은 지역에 속합니다. 예. 예.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 이번에 또 한번 좀 돌아봐야 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지역 가서 많은 분들 찾아뵙고 한번 말씀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기본을 좀 다지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지금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하고 지금 이제 또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 출마하면서 느닷없이 최상병 특검법을 꺼내 들고 나와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정치권의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동훈 후보가 되겠죠? 오늘까지 접수인가요? 예. 예. 오늘까지. 한동훈 후보가 얘기한 최상병 특검법은 지금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특검법을 통과를 못 시키게 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일단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특검법에 관련돼서 이거 무슨 내용인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이 사안에 대해서 특검 자체를 반대하는 예. 논리는 법적으로 타당합니다.
국민의힘에서 타당합니다. 그동안 했던 예, 그 했던 말이 논리죠. 그게 잘못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이 사안의 어떤 보훈과 안보에 관한 특성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의 민심 예. 그리고 그동안 몇몇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아쉬운 설명이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설명할 기회를 실기했다는 점들을 감안하면 단순하게 그런 법적인 논리를 가지고 특검은 안 된다고 말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배제한 상태에서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돼 있어요. 예. 그리고 그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게 강제하는 규정까지 예. 있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게 돼 있어요. 예. 뭐 같은 예. 궤를 가진 당이죠. 예. 그러면 선수가 심판을 정하는 구도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경기가 끝나도 그 경기에 누구도 승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논란이 또 계속 반복되고 예. 국민들이 이건 지금 이 특검을 통해서 필요한 것은 진실을 규명해서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 특검법으로는 절대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에서 정쟁을 계속 이어갈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 그건 국민의 도움이 안 되고요. 이런 법을 저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합리적인 대안으로서 소위 말하는 제3자 특검 예. 뭐 어서 언론에서 그러던데 뭐 괜찮은 장면 같습니다. 대법원장이 특검을 선정하는 내용으로 법을 통과시키자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 것 같습니까, 김유정 의원님?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게 말하는 거는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그러니까요.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데 약간의 차별화를 다른 3명의 후보와는 조금 하고 싶지만 내용상으로 봐서는 전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고 난 시점에 이제 저걸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특검으로 하겠다라는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은 7월 4일까지가 6월 임시국회인데 그 전에 이제 통과시키는 게 목표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재의결 요구를 반드시 하게 되겠죠. 지금 뭐 입장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그 최혜병 일주기 될 무렵 혹시 그 전에라도 이걸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일단 민주당의 목표인데 저쪽의 전당대회는 7월 23일이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 그거를 추진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무슨 플랜이 없어요. 구체적인. 본인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저렇게 하나만 하는 소리 하지 말고 국민의힘에도 촉구를 해야죠. 민심을 받들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민심이 이러하니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을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 정도는 해줘야 다른 새 후보하고 차별도 되고 또 본인이 이 특검법만은 해야 된다라는 민심을 받들겠다는 그 말에 진정성을 보이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현재로서는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나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지영 교수님, 네. 한동훈 위원장이 특검법을 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요? 본인은 결국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당권 도전에 그 선언을 하면서 키워드가 오로지 민심, 국민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위령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가 아주 뭐 절대 다수가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받들지 않고는 도저히 돌파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지금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두 번째 지금 발의한 법안 같은 경우는 독소 조항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일본에 그러니까 통과되더라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시 그럼 세 번째 발의를 할 경우 내지는 재의결할 그 시점에는 우리하고 뭔가 협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그러니까 특검 추천에 대해서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발의된 법안의 지금 수사 범위가 좀 넓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여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쳐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하는 독소조항을 어느 정도 제거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에게도 좋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궁극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전당대회 용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지금 나머지 3명과의 차별화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큰 그 하나의 포인트가 용산과의 차별화잖아요. 예. 당정관계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자신이 이야기하는 수평적 당정관계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히 하겠다는 하나의 포인트로서 이걸 갖고 지금 밀고 나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 같습니다. 되게 복잡해졌어요. 함수가 복잡해졌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권력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 확실하게 밝혀졌죠. 김건희 여사는 못 건드린다는 거 아닙니까? 관련해서는 특검 가방이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방. 예. 명품백, 우리 통상 명품백, 아니면 KBS 앵커 말대로 쪼매난 파우치, 이것도 예. 아니고 가방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도 비겁하게 전 들렸는데, 명품백이면 명품백이지, 가방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안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넘지는 않겠다. 요 정도로 지금 본인도 얘기를 했고, 용산에서도 선을 넘지는 않았구나.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건드리면 선을 넘는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특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그런 제3자 특검 얘기하는데, 일단 첫째, 본인들은 국정농단 때 특검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많은 지지를 얻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대통령까지 한 사람은 된 셈인데 야당에서 추천하는 특검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다라고 지금 자기 고백하는 건지. 두 번째는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이 전례가 있죠. 한 세 개의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2008년에 삼성 비자금 수사하는 거, BBK 특검. 그다음에 2010년인가요? 그 스폰서 검사 특검 있었는데 대법원장이 다 검사 추천해가지고 했습니다만은 특검 성과가 없었죠. 다 무혐의 종결돼 버리고. 하고 BBK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다시 검찰 재수사해서 결국에는 17년형 나왔고 이제 유죄로 확정 판결했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성과 없는 어떤 사례를 들어가지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별로 말이 안 되고 설득력이 떨어지는 예.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건은 새 후보와 차별화를 꾀하면서도 궁극적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이 서로 분리시키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가야지, 이거는 저는 진정성이 전혀 엿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한동훈식의 이 특검은. 예. 그러나 한편 민주당이 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 저희 이제 만약에 요번에 안 되면 또 내고 계속 특검법 발의를 할 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서는 뭔가 결론을 내긴 내야 될 거고,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거를 통과될 때까지 할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7월 19일 이전에 재의결 요구를 해서 두 번째 투표를 할 때까지 8명을 우리가 설득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민주당 고민의 지점이 하나 있고요. 또 당장의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최혜병 특검은 본인 찬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8명 가운데 1명 아니었습니까? 김재섭 의원은.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이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특검이 발의되면 여기에 찬성이다라고 말을 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8명을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하나의 고민의 지점이라서, 정성 의원 같은 분은 이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차정 교수님. 네.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 지지세를 넓혀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하더라도 8명만 확보하면 통과가 되는 상황인데, 네. 특검법을 얘기하는데 본인이 후보로 나선다? 그러면 최소한도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가 특검법 찬성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가능할까요? 저는 뭐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그 지금 당대표가 되는 국민이라면 상당수가 아마 저는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대신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번에 두 번째 발의한 특검법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아마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식으로 아마 급속하게 기울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지금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이 당신 80% 민심 20%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 지금 한동훈이 노리는 측면은 사실 특검법을 지금 민심이 지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민심 20%를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당심은 물론 자기가 지금 뭐 여론조사 앞서긴 하지만 이게 지금 그 친윤 후보인 원희룡이 나오는 바람에 좀 아리까리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을 확실하게 잡고 그래서 기선을 제압해서
당신까지 잡으려고 하는 포석으로 지금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이슈 메이킹은 잘한 것 이슈 같아요. 메이킹은 잘한 거죠. 네. 잘한 거고, 그리고 실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의원 몇몇 같은 개를 같이 한다. 우리도 가면 받을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는 식의 예.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동훈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한동훈이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아서 당대표가 되는 생각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또 국회의원들 특히 이게 지금 뭐 이 바람에 눕는 풀보다 더 빨리 눕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딸려오거든요.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걸 생각을 하고 지금 한동훈은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는 바람에 이슈 전환이 확실하게 된 거예요. 예. 아니 총선 패배의 책임이 대통령한테만 있어? 너는 없어? 라고 하는 그거를 왜 나와? 바꿔버린 거죠. 왜 나와? 예. 이거를 이제 특검법으로 완전히 이제 예. 이슈를 전환해 버린 셈인데 대통령의 부정평가율이 60에서 70%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정도만큼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그 국민들이 찬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찬성하는 비율 안에는 국민의힘 당원도 있고 지지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에 내려가 본 의원들이나 지역위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당원들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아직 한 달 그거를 남았지만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누가 될 것 같아요? 엄청 논란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아직 대통령 안 죽었다. 그러니까 뭐 원희룡, 나경원 둘 중에 조금 더 뜨는 사람으로 몰아줄 거다. 별 얘기 다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시시비비를 떠나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1차에서 과반될 것 같아요. 1차에서? 네, 저는. 차지영 교수님은? 2차까지 안 갈 것 같아요. 저도 1차에서 가반될 것 아,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 후보단이라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당내 선거에서의 2등과 3등이 후보단이라 감동이 없거든요. 예를 들면 뭐 정권을 만약에 뭐 갖고 와야 되는 상황에서 그 2, 3등이 만약에 이렇게 합치면 상당히 감동이 배가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당내 경선을 하는데 후보단이라 자체가 좀 난센스잖아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금 후보단이라는 부분 자체가 결국은 아마 지금 나경원, 원희룡이 2, 3등으로 지금 현재는 보이는데 누가 2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근데 끝까지 가갖고 가면 막판에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전당대 7월 23일 전당대 전에 그러니까 단일화 될 거냐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려면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3등 하는 사람이 가면 탈락하고 난 뒤에 내 2등 밀어줄게. 그 표가 가겠습니까? 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차피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동훈이가 지금 일단 민심을 일단 이렇게 장악한 측면이 상당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마 1차에서 승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교수님도 예측합니다. 생각이 같으세요? 예, 그래도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한동훈 후보가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제가 좀 민주당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탄핵을 추진하던 어찌됐건 간에 거부권을 막든 간에 우리가 8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사실 3분의 2가 못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김무성 대표를 만나가지고 결국 탄핵안을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이걸 반면교사 삼아서 민주당도 어찌됐건 탄핵안 구체적 내용은 그 다음에 차지하더라도요. 이슈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8명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중간에 이제 뭐 지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야, 이걸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시기적으로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 발의하고 뭐 하고 이미 본인이 당대표 되고 나면 우리는 재의결이 끝나 있을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8명을 확보하면 우리가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좋은 일이 되겠지만 만약에 실패하면 또 발의를 해야 되는데 그럼 본인이 그때 이제 발의하는 것과 뭔가 중간에 수정안을 만들어야겠죠. 이태원 참사 관련한 그 특조위 만드는 것처럼. 이제 그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그래도 임기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통령의 입김이 작동하지 않겠어? 그래서 원희룡 장관의 기습적인 출마 이런 것들이 다 연관돼 있지 않겠어라고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상황은 한두 가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3.8 전대 때 꼴찌였던 김기현 후보를 막 말로 주저앉히고 연판적으로 주저앉히고 모욕 주고 해가면서 다른 후보들을 다 제끼고 김기현을 이제 옹립한 셈이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결국 말로는 좋지 않았죠. 결국에는 틀어진 거고. 그런데 지금은 일단 한동훈을 주저앉히지는 못했어요. 일단 나온 거거든요. 밥도 한 번 안 먹고 전화도 10초 했니 15초 했니 하는데 일단 나왔어요. 그 상황 자체가 좀 달라졌다고 보고 힘이 빠진 거죠. 작년보다는. 두 번째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한번 보세요.
작년만 해도 그래도 30%대였거든요. 그걸 기뻐해야 될지는 모르겠죠. 그쪽에서도. 20%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24% 되니까 화들짝 놀라갖고 이재명 대표 만났는데 지금은 또 크게 놀라지도 않은 것 같아요. 10%대는 아니잖아. 지금 이러면서 자기 정신승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 지지율하고도 저는 상당 부분 연관이 있어서 그러니까 정기석 비서실장이 wait and see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윤상현 의원은 좀 많이 처지는 편이니까 나경원, 원희룡 둘 중에 어떻게 조금 올라가는지 보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금 초반에 굉장히 강한 그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되는지 좀 지켜보자. 그런 의미에서 wait and see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 한 2주는 지켜보겠죠. 그러고 나서의 지지율을 가지고 아마 판단을 할 텐데 어찌됐건 저는 그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의 모든 이슈를 한동훈이 출마하냐 안 하냐로 덮었거든요. 그리고 2달 동안 언론에서 가장 이슈의 중심에 서 있었던 그 영향력을 한 달 남짓 동안에 쉽게 그리고 나머지 그 모습들은 식상하잖아요, 사실. 디노놈님이요. 그냥 이제 한동훈에게 끌려다니지 말고요. 제발 특검으로 밀고 갑시다. 딱 봐도 한동훈의 꼼수잖아요. 이렇게 주셨는데 한동훈이 꺼낸 이 특검법 보는 시각이 참 여러 가지로 갈립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요. 일단 이슈 메이킹은 잘했다 이렇게들 평가를 해 주셨는데 다른 후보들도 좀 긴장합니다. 가장 강력한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 그래 여론 따라서 한다고 그러면은 한동훈 특검법도 지금 하자고 그러는데 그것도 여론 좋으면은 할 거냐 뭐 이렇게 또 공격을 하더군요. 들어보시죠. 그런데 지금 이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 얘기를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저는 원칙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끝났는데 공수처 수사가 이상하다. 그럼 당연히 특검 가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네. 한동훈 특검도 발의가 됐는데 그럼 조사 돌려봐서 국민들이 하자라고 하면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됐을 때 그거 받으실 거냐? 거기에 정말 답하셔라.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정말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 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아니 이거 받고 나면요. 예. 그다음 또 이제 이거 받아라 저거 받아라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특검 전국으로 계속 굴러가고요. 이제 은근히 정치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차정 교수님 네. 본인의 노련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뭐 본인이 지난번 그 대포선언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미숙한 정치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건 뭐 한동훈을 겨냥한 이야기인데 일단 뭐 지금 최상위 특검을 받으면 또 한데 김건희 특검 놓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계속적으로 특검이 놓을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 나경원 대표가 상당히 오선 의원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러면 만약에 나경원 의원의 저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때까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가면 특검은 한 번도 안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동안에 집권 세력들이 상당히 그러니까 유리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내곡동 사저 비리 같은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그 사저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때 당시 집권 세력이 압도적인 그 절대의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심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받았던 거고 문재인 대통령도 사실은 드루킹 특검 같은 경우도 사실 그때 민주당 일당이었잖아요. 그거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경수 도의사가 결국 구속되고 징역형까지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명박은 그걸 통해서 뭘 했습니까? 정권제 창출을 했잖아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그걸 통해서 21대 압승을 한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자, 근데 여기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는 민주당이 한동훈이 내놓은 이 특검법을 좀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이 지금 7월 4일 날 만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아마 정부로 한번 넘어가는 것이 한 2, 3일 걸린다고 하면 아마 제 생각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딱 시점이요. 7월 23일에 딱 맞춰질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그때는 논란이 생기겠죠. 만약에 한동훈이가 계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특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지는 사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7월 23일 그러니까 지금 거부권 행사 시점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잖아요.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은 제 의결에 대해서는요 시한이 없어요. 그거 갖고 충분히 정치적인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그 만약에 그 7월 23일 날 만약에 결판이 안 나고 만약에 그러니까 결선 투표로 가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대오를 흔들릴 수 있는 절호의 하나의 정치적 패를 저는 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가지만 짚어보고 싶은데 조일주 특보님, 지금까지 국민의힘 대표 뽑는 거 보면 항상 윤심이 작용했잖아요. 뭐 윤심이 작용했다기보다도 대통령이 결정해버렸잖아요. 뭐 안철수 나오려고 그러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잘라버려. 나경원 저출산 뭐 잘라버려. 그래가지고 뭐 김기현 시켜놓고 또 그것도 잘라 막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윤심이.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인 것이죠. 시간은 계속 5년을 향해서 가고 그리고 또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시키라고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전당대회하고 상황이 틀린 거죠. 예를 들어 만약에 그렇게 여전히 파워가 있다면 한동훈 후보를 주저앉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완전히 갈라섰다고 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선언은 넘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게 김건희 여사는 이제 못 건드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찌됐건 간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 저는 최혜병 특검이 나온 것은 좋은 거라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단일 대우 입장으로 가야 될 국민의힘을 스스로 분열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민주당이 적극 잘 전략적으로 활용을 해서 윤석열 탄핵과 또 심지어 거부권을 막는 아주 철저한 좀 전략적 방안을 마련했으면 민주당에서 합니다. 보는 시각이고. 예. 그러면은 원희룡 후보는 용산에서 미는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감은 있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한동훈 후보보다는. 나 그쪽 동네 사정을 지금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원희룡은 제가 봐도 뭐 그건 친윤 후보이고 아마 윤 대통령이 오더를 준 거죠. 줬다고 봐야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가 사실은 그 한 열흘 전인가 제가 듣기로는 보름 전인가 인천 지역에 지금 일단 지역구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당협위원장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윤상현 보고 잘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고 난 뒤에 본인은 엘살바도르 특사를 갔거든요. 특사 갔다 오고 나는데 그러고 원희룡 그 후보 밑에 있는 또 이 참모들 있잖아요. 예. 참모들이 다른 후보 캠프로 갔다는 거예요, 벌써. 오호. 그러니까 이 자기 주문이 안 나오니까 뭐 나도 뭔가 이 국면에서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기 위해서 예. 갔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러니까 엘살바도르 특사 갔다 오고 난 뒤에 19일 날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특사 갔다 온 보고를 했대요. 그리고 20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은 19일 날 만났을 때 그 이야기 한 적 없다. 예. 그리고 20일 날 내가 결심하고 난 하겠죠. 뒤에 전화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건 누가 뭐 이거 예. 눈 가리고 앙호하는 거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 나경원이 뭐랍니까? 제2의 연판장 사건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완전히 뭐 윤심이 그냥 딱 원희룡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6월 네. 20일이 목요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에 기자들한테 일단 문자로 다 이제 출마를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습으로 먼저 선언해 버렸죠. 다른 후보들이 뜸들이고 있는 사이에. 그랬는데 이제 유상현 의원은 그러니까 6월 20일 날 목요일 날 선언을 문자로 보냈는데 그 전주 금요일 날 만났다는 거 말씀하신 대로 만나서 뭐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 전날 수요일 날, 그러니까 용산 갔다 온 다음이겠죠. 형님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문자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는데 뒤통수 맞은 사람이 한둘이 아닌 그런 예. 모양인데 일단은 나경원은 어정쩡하게 하는 바람에 정확한 윤심 후보가 안 돼버렸잖아요. 친윤 후보는. 그러나 반윤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 원희룡 전 장관을 친윤으로 밀어서 일단 어떻게든지 결선까지 가도록 하는 게 일단 용산의 생각인 그래서 것 언론에서 같아요. 비윤, 친윤, 반윤 이렇게 분류합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경원이 비윤이고 네. 한동훈은 반윤, 졸지에. 원희룡은 친윤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글쎄요 반윤인가 봐.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차지영 교수님 예. 만약에 예. 원희룡 대표가 되면 예. 이천수는 뭐 어떻게 되나요? 이천수요?
비서실장? 비서실장이에요? 저는 축구 선수 이준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의 본업을 열심히 하시면 되죠.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은 어제 MBC가 보도를 하는 걸 보니까 야, 용산에서 부글부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용산 그 대통령실 관계자가 반윤을 넘어서 전륜이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현 정권에서 호가호위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대통령을 부정한다고 정치상 도의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정도를 보면 아까 말씀하신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떠냐 했는데 그 상황은 넘을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아까 예측했던 대로 만약 한동훈이 여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의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이 좀 흥미진진 더 나아가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여권의 당정 관계에 상당한 일종의 뭐랄까 진통, 불협화음 뭐 이런 부분들도 예상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특검 이제 한동훈이 사실은 좀 물을 흐려놓은 측면이 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런 특검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물타기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특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특히 임성근 사단장과 관련해서 새롭게 밝혀진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김건희하고의 또 인연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는가? 이 부분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임성근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왜 임성근을 구하려고 했을까? 이것도 참 미스테리합니다. 일단 김경호 변호사 발언을 한번 들어보죠. 저는 임성근 증인뿐만 아니고 박정훈 대령이 지적한 8명 모두가 각자 고유의 과실이 있는데 어느 한 과실로 고 최혜병의 사망을 바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8명의 과실을 다 합쳐보면 고 최혜병의 사망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대법원의 과실범의 공동정범 이론. 이 이론에 따르면 누구 책임이 제일 큽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것은 바로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삽 마대를 들고 갔던 부대에게 아무 준비 없이 실종자 수색 작전으로 방향을 확 틀어버린 임성근 증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판단합니다. 네. 임성근 사단장 책임이 제일 큰데 임성근 사단장을 이렇게 이제 송치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회수를 해온 거 아닙니까?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그동안 이렇게 들어본 얘기나 취재한 걸 통해서 봤을 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임성근 구하기에 그렇게 적극적이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윤 대통령이 좀 뭐랄까요, 좀 이 참사와 관련된 사후 수습 대책에서 보여준 일관성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의 정치 로직상 보면 당연히 행안부 장관 물러나야 되고요, 경찰청장 물러나야 되고, 서울경찰청장 구속돼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딱 우리가 보이는 시나리오인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런 뭐랄까요, 그러니까 이 행안부 장관이 모든 걸 다 챙길 수 없는 그러한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사고까지 장관이 책임지는 식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윗선의 책임을 지면 상당히 이 국가 운영에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것이 세월호 참사가 그 때문에 박근혜 정권을 흔들리게 했다는 그런 트라우마를 본인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최혜병 사건 같은 경우도 그래서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는 사단장 책임을 이야기할 때 아니 그런 식으로 묻고 하면 또 그럼 살인탑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그런 일관성이 첫 번째 있고요. 저는 두 번째가 더 무시할 수 없다는데 개인적인 인연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태원 참사에 지금 책임자가 그럼 만약에 행안부 장관이라고 하면 이상민이잖아요. 이상민하고 두 사람은 아주 특수한 관계잖아요. 그 지금 고등학교 선후배, 대학교 선후배, 그리고 그래서 판사 출신을 또 행안부 장관 하친 경우가 사실 이번 정권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임성근하고 그러면 윤 대통령의 관계는 뭐냐?
사실 사건 초기에 왜 임성근 사단장이 이렇게 끼고 돌까? 이럴 때 이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그 언론 보도에 보면 한 달이 건너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식의 추측 보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번 그 청문회에서 아까 그 김경호 변호사인가요? 그래서 국회의원들한테 대신 질문 좀 해주라. 윤 대통령하고 당신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여기서 빨리 증언하라고 질문 좀 해주라. 하니까 그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성근 사단장이 뭐랬냐? 전혀 관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파헤쳐 볼 대목인데 저는 사실 윤 대통령이 지금 이태원 참사 처리를 할 때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는 그런 그 일종의 그런 걸 보면 임성근 사단장과도 뭔가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상당히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보스로서의 뭐랄까 자기 사람 챙기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태원 참사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줬던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뭐 따박따박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김건 얘기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김유정 의원님. 그건 지금 뭐 이정호인가? 네. 뭐 주가 조작 관련한 그 멤버들 같이 골프도 중에 쳤다는 거 골프 아닙니까? 쳤다. 그러니까 특검 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거를 국회에서 입법 청문회만으로 어떻게 다 밝힙니까? 무슨 막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질의하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특검 가야 된다. 그리고 국방부가 뭐 중간에 나서서 장관이 뭐 지시하고 회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나서가지고 아예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거를 그 다시 회수해 왔다는 게 지난번 입법 청문회에서 드러난 셈이잖아요. 그런데 그 지점까지는 국회에서 밝혀냈지만 그것도 이미 알려진 사실들 보도됐던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은 됐지만 결정적으로 도대체 왜 별 2개짜리 사단장을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보호하느라고 이 난리를 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들을 괴롭히는가, 그리고 최병 순직 사건의 진실을 왜 파묻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는 나서서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만 분분하잖아요. 경호처장이 구명설, 김태호와의 관련설, 주가 조작 뭔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 이런 것들을 어떻게 파냅니까? 이거를 특검밖에 길이 없는 거죠. 방금 김유정 의원님 얘기하실 때 보여줬던 옆에 표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그 표를 보면 조금 파헤쳐 볼 만한 부분이 나오는데 화면에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임성근 사단장 옆에 관련된 사람 3사람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맨 마지막에 이종호라고 인베스트 회장이 나와요. 바로 그 이종호가 임성근과 골프 멤버였는데 그 이종호가 누구냐면 바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겁니다. 뭐 8만 쏴드릴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사람 아닙니까? 이걸 이제 박균택 의원이 제기를 했는데 이걸 보면 이건 뭔가 좀 이번에도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 가지로 항상 우리가 지금 언젠가부터 무슨 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천공을 떠올리고 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 김건희를 떠올리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임기훈 국방비서관인가요? 뭐 또 물어보니까 대통령 경로했냐? 그 안보라서 얘기 못한다. 그러면서 국방비서관이 하는 얘기는 다 보안과 관련돼 있다. 이런 이야기 했다가 아주 된통 혼났지요. 그거 하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 만화가 하나 돌아다니길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어서 준비했는데 대통령이 안보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대통령의 안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예요. 안보입니다. 네? 이게 지금 술병이군요. 그렇지요. 저는 처음에 저걸 보고 그래도 망원경은 거꾸로 안 쓰고 제대로 썼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저게 양주병이더라고요. 안 보입니다. 안보. 참. 오늘 6.25 기념사 했죠?
네. 네. 예. 들을만 했나요? 좀 자세히 안 내용 못 들었습니다. 듣고 왔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볼게요. 지금 김건희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걸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실에서 낸 자료에 이게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례들을 소개하면서 예를 들면 매년 2,000여 통 이상 대통령에게 오던 편지들이 더 이상 오지 않아 역설적으로 주목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개 도살과 식용을 금지해달라는 편지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준히 보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별칭 김건희법으로 불리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관련 민원 편지들이 어쩌고 해가지고 국가 이미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차지영 교수님. 네. 김건희법이라고 그랬나요, 저걸? 뭐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은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저 보도자료가 나온 것이 공교롭게도 사실 그저께인가요?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때 국민들이 청와대 게시판을 통해서 진정과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쏟아냈는데 지금 현 대통령실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수치가 비교된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거 보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아쉬워하는 부분을 이 여사께서 나서서 다 했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가려운 거, 어려운 거를 미리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안 온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애둘러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개식용과 관련된 부분은 뭐 김건희의 그런 주장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가 이미지라는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또 특히 우리의 식문화가 바뀌면서 일종의 뭐랄까 사회적 트렌드가 사실은 이 지금 이 보신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경종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거는 뭐 시간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걸 갖고 지금 현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민원이 줄어든 걸 호도하는 도구로 삼다는 것 자체가 참 좀 안타깝네요. 근데 김유정 의원님, 뻔뻔해도 저렇게 뻔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국민 제한이 줄었다는 거는 이 정부에 기댈 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뭘 얘기해도 소용없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그 불신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 얘기해봤자 소용도 없고 이 정권이 뭘 하고 있는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올릴 필요도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우세했을 거라고 보는데 선제적으로 여사님이 나서셔가지고 저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오히려 줄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이건 정신승리거든요. 김건희 씨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만 봐도 국민들이 분통 터진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요. 그러는데 용산에서 김건희법이다라고까지 올리는 자료를 냈다. 지금 그쪽은 그 비위 맞히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가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조일출 특보님 뭐 V0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예, 그렇다고 봅니다. 어떻게 말 그대로 알아서들 흔들어 주는 거죠. 명칭은 김건희법이 뭡니까? 이명박 정부 때도 그 당시 김윤옥 여사죠. 한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많이 예산을 낭비하더니 또 김건희 여사도 지금 동일하거든요. 24년 예산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 중에 하나가 이제 지금 이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어제 오늘 일도 아니잖아요. 우리 개 식육과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근데 그 명칭을 어떻게 김건희법이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나요? 공식적인 공문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죠.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에 동의한 사람들이 15만 명 24일 오전 7시 현재 14만 9,509명이면 15만 명 넘었을 수도 있겠는데 만약 이게 얼마 이상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있습니다. 10만 명, 제가 알기로 10만 명입니다. 예, 10만 명이 넘어가면 그러니까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국민청원을 갖고 여기 논의를 하고 뭔가 거기에 대한 일종의 뭐 법이 필요하면 법을 만든다든지 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면 그런 식으로 관계기관에다가 요청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구체적으로
범법 사실이 있는지를 아마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아마 절차가 있을 겁니다. 아니 김건희법이라고 하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SBS에 출연했던 패널이 예. 김건희 특검법이라고 했다는 말로 징계 먹었잖아요. 여사자 안 붙였다고. 여사자 안 붙였다고. 이놈 그런데 차가 족쳐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저거 족쳐야 되겠는데요. 김건희 여사님 법도 아니고. 그렇죠. 예. 매우 잘못했네요. 아주. 오물풍선에 태워가지고 검사 똥과 함께. 그거 보니까 진짜 놀란 게 기생충이 많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오물풍선에서. 아, 이거 참. 예. 하여튼지 특검법을 가지고 이렇게 물타기 하는 것 좀 속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생각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해어환님 김건희법이라 부르고 개소리라 외친다. 손미경님 다 연결이네. 하나 끌어올리면 고구마 주렁주렁 올라오듯 드러나겠네. 한번 지켜봅시다. 네, 전하는 말씀 듣고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뒷곡이 어제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렸는데 정말 많이 기다리셨나 봐요. 어제 하루에만 900세트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정어리몰에서 넉넉하게 준비한다고 2000세트 준비했는데 오늘 내리면 또 전부 소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셔보신 분들이 맛있어가지고 막 3세트 이상 주문하신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금방 동날 수도 있으니까 서둘러 주시고요. 이제 곧 여름 휴가도 가시고 하실 텐데 미리 주문해서 휴가 가실 때 갖고 가셔도 즐거운 한 끼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500g 가격에 1+1 500g 더해서 1kg 보내드린다고 하네요. 여러분 더위에 맛있게 드시고 힘내십시오. 국민의힘이 백기투항했습니다. 뭐 안 받느니 어째느니 1년씩 나눠 사자 그랬다가 그래 그러면 대통령도 1년씩 나눠 사자 이랬는데 어제 또 추경호 원내대표 결국은 등원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하였습니다. 원구성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 입법에 집중하겠습니다. 예, 최정 교수님. 예. 왜 받았을까요? 안 들어갈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법사위에서의 그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입법 청문회가 야권 단독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보니까 국민의힘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전혀 방어를 못 하니까 예. 뭐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그겁니다. 결국은 지금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생각했다기보다는 용산의 압박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용산의 압박인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된다. 이거. 예. 이런 식으로 가면 계속적으로 안 들어가고 하면 지금 야권 위주로 되어 있는 이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지금 가고 예. 있는데 태클을 걸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이 7개라도 안 받으면 이거는 야당이 전부 다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면 뭐 완전히 속전속결로 다 처리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7개 중에 상당수가 경제에 관한 거거든요. 기재위, 정무위 이런 부분들, 산자위 이런 부분들은 특히 또 산자위 같은 경우는 또 지금 이 동에서 뭐 유진이 발견됐네 어쩌네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라도 7개라도 받아야 되겠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괴력이죠. 사실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실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이 두 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추경호는 결단을 못 했는데 아마 용산에서 빨리 받아라. 뭐 할 수 없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백기통화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시원 비서관 같은 경우에 들어가가지고
이거 국민의힘 그냥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뭐 완전히 민주당 판이니까 우리 뭐 숨도 못 쉬고 아주 당했습니다. 막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지금 뭐 현직은 아니어도 다 연결고리가 있을 테니까 이거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입법청문회를 뭐 법사위만 할 게 아니잖아요. 과방위도 이제 그렇게 했었던 거고 법사위 오늘 방송 3법 통과가 됐는데 그 하는 걸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갔다면은 뭐 의사진행 발언하고 막 자료 제출 요구하면서 오전은 막 얼렁뚱땅 넘기려고 방해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거 못하니까 결국 밤 10시 넘어서까지 야당이 일사천리로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서로 말 다른 거 이런 거 다 집어내고 하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렇게 위기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상임위원장 7개라도 지금 하려고 벼르고 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렇죠. 내부에서도 야 우리는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아니면 이대로 버티면은 야당이 진짜 다 가져갈 것 같은데 라는 것 때문에 내부에서도 아마 저는 예. 아우성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랬을 것 것들이 같아요. 예, 복합적인 작용을 했겠죠.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한마디 하더군요. 들어보실까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청문회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가 봅니다. 법사위원장 대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유감 표명 운운하던데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저에게 직접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길래 밖에서 투덜투덜 하지 말고 들어와서 청문회장에서 국민의힘의 입장과 주장을 말했어야죠. 초딩처럼 이러지 말고. 예. 이번에 청문회 때 정청래 위원장 역할 조일출 특보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아주 뭐 훌륭하셨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입법청문회로 법적 형식을 구성을 해서 회의를 진행한 거에 대해서 신의 한 수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상임위 회의였다면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이 상임위를 7개를 안 받았을 겁니다. 그거 보고 깜짝 놀라서 가지 않으면 어차피 이제 강제적 출석이나 법적인 제재들을 받지 않습니까? 너무 멋진 신의 한 수였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들어가니까 방어가 전혀 안 된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동해의 시추권도 있지 않습니까? 이 건은 오로지 대한민국에서 석유공사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관계자가. 네. 그래서 이 부분 중요한 또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받으라고 오더를 내렸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가지만 더 예. 살펴보고 석유 얘기로 넘어가죠. 오늘 그것 때문에 모셨으니까. 이제 특검법이 통과가 됐고, 그럼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차재원 교수님? 특검법. 특검법은 만약에 지금 7월 4일 지금 본회의 예정돼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통과시킨다는 거지 않습니까? 통과시키면 한 2, 3일 정부로 이송하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예. 그리고 난 뒤에 보름 안에 대통령이 받느냐 아니면 다시 돌려보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재의결에 대해서는 시한이 없어요. 그거는 민주당이 언제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부분인데, 민주당은 아마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를 보고 뭐 어떻게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거부권 행사하고 재의결하고 그러면 설사 특검법 다시 재의결해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구성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면 7월 19일 아슬아슬하겠는데요.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걱정이에요. 그 통신 기록 때문에 걱정이긴 한데 또 이거를 되도록 해야 되는 또 우리의 그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재의결 안 하고 전당대회 결과로 일단 한동훈이 된다고 하면 수정안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 고민의 지점이죠. 이거를 수정안 형태로라도 일이 되도록 하려면 그 안을 받아서 논의를 해서 재의결에 그 수정안을 붙이는 방법. 공수처가 지금 뭐 하냐고요. 공수처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나왔으면. 근데 이제 공수처만으로 역부족이니까요, 사실. 3명이서 지금 이 많은 것들을 다 하기도 어렵죠. 하지만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조차도, 그리고 국민의힘의 가장 유력한 당 대표가 후보마저도 특검법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해서 넘어가는데 또 거부한다? 어제 조국 대표가 임계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임계점. 어느 그 선을 넘어버리면 액체가 기체가 됩니다. 다 날아가 버리죠. 거의 그 수준까지 와 있다. 그걸 못 느끼는가요? 지난번에는 뭐 여러분들은 뭐 바람이 막 불고 뭐 창문 흔들리고 그거 못 느끼냐고 큰 소리 뻥뻥 치던데
지금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것을 과연 모를까요?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고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박정훈 대령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최혜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라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은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민주당이 청문회 후에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당부드립니다. 이번만은 거부권 더 이상 남용하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한 엉망진창이 된 상황을 이제라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말 명심해야 될 겁니다. 자, 석유 얘기해보지요. 오늘 또 전문가를 모셨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가 동해 석유의 최소 5번의 시추가 필요하다라는 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이 승인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야당은 대통령이 단계적 검증 없이 5차까지 미리 승인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이 석유 이거 정말 해야 되냐? 나오면 좋죠. 그런데 과정이 너무나도 미심쩍고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국민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여론조사 꽃에서 전화를 해봤는데 국정조사 청문회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64.7%, 필요하지 않다가 25.8%예요. 이 정도로 지금 의심이 많이 가는 그런 겁니다. 조일출 특보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가장 이번에 좀 의심이 가는 대목입니까? 사실 핵심이 이거라고 봅니다. 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93%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면 에너지 자원 개발을 하자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거죠. 그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과학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핵심인 것입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그리고 또 그의 핵심에 있는 석유공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액트지오의 전망치 검증을 액트지오의 고문으로 있는 분이 15년 동안 재직했던 그 엑슨모빌에다 또 검증을 맡겼다는 예. 이런 어떤 불법적인 거의 그런 상황에 가까운 이런 절차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그러면은 국정조사 청문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면은 어떤 것부터 밝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일단은 석유공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시행의 주체인 것이죠. 예. 그럼 석유공사가 과연 그러한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예를 들자면 이것이죠. MB정부 때 해외 자원 개발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석유공사가 지난 10년 동안 손실 본 금액만도 무려 18조 6천억 원이나 됩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석유공사가 지금 부채가 19조 5천억 원이나 되는데요. 자산보다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자본금 10조 8천억 이미 다 까먹어 버리고요. 1조 3,500원이나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뭐 하나라고 저렇게 빚을 많이 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권의 앞잡이 역할만 하는 것이 본인 스스로 에너지는 국방과 안보처럼 가장 중요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무책임한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믿지 못할 정부 공기업을 여전히 또 막대한
한 구당 무려 1,000억 원씩이나 투입되는 이걸 근데 5번이나 정권은 해야 납할수 되는데 얘기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 들어서만 이렇게 부채가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게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막대하게 급증했던 것이죠. 어디에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외 자원 에너지 개발한다고 그때 급증했던 것이죠. 석유공사가 다른 자원 개발에도 갖다가 씁니까, 돈을? 광물 자원이라든지 이런 거 다른 그렇지는 것도? 않습니다. 독자적인 거죠. 우리 석유에만? 석유 그렇죠. 석유공사 그러면 자체에 이번에 예산으로 우리 이거 돌아가는 하기 전에도 것이니까. 세계 각국에 석유 판다고 돌아다니고 그랬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하베스트 같은 경우는 5조 6천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지금 장부가액이 빵원입니다. 이게 깡통 주식이 된 거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뭘 했다가 안 나오고 꽝 나오고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 어떠한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책임도 없이 또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이명박 정권이 했던 걸 재판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석유공사 사장은 돈 얼마나 받아요? 지금 작년 기준으로 재미난 게 뭐냐면요. 예. 석유공사는 경영평가를 하던 그리고 고객 만족도 공기업에 했는데 꼴등이거든요. 예. 근데 2022년하고 23년에 약간의 이익이 났다고 그래서 무려 성과금을 6천만 원씩이나 사장이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꼴등인데? 예. 그래서 사장의 공식적인 연봉은 1억 8,300만 원입니다. 작년 기준. 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에 직원들 감사랑 전부 다 성과금까지 받아갔던 것이죠. 말 그대로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인데도 불구하고요. 잠깐만요. 차지원 교수님. 네. 저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기획재정부에서 했는데 미흡 최하위 그룹이었는데 성과급을 이렇게 주고 그래도 됩니까? 기재부가 이 지금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플러스 본인들이 또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그 경영평가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최하위점을 받으면 임원들 같은 경우는 경질 대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성과급을 줬다? 이건 뭐 말 그대로 그러니까 모럴 해저다 도덕적 해이죠.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 감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감사도 성과급 받았네요, 김유정 의원님?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을까요? 아니 근데 자본 잠식 상태에서 무슨 성과를 어마어마하게 냈다고 이렇게 돈잔치를 성과급 잔치를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거를 기재부가 그냥 두고 본다는 것도 저는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게 결국 우리 중앙공기업이나 이런 부분이 기재부의 손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를 계획해야 되고 이러한 평가를 국회로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동해 시출을 하더라도 그걸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또 국민의 대변인 국회 관리감독하에 추진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재무 상황을 이렇게 보면 6번에 평가 손실이 나오던데 이걸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아, 지금 그 투자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석유공사가 전체 투자한 금액이 9조 지금 4,360억 원 아닙니까? 예. 근데 현재 그 가치를 봤더니 3조 2,700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쉽게 말하면 주식 투자했을 때 지금 3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손실이 6조 원이 넘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게 그 밑에 있는 하베스트 경우는 5조 4천억 원인데 지금 현재 빵운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깡통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또 지금 그 투입됐던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하베스트에 들어간 것만 해도 제가 알기로 7, 8조 원이 되거든요. 현재까지.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추진된 이유로 지금 누적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만약에 동해 앞바다에서 석유가 터져 나오면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쇄하고 그럴 수 있을 텐데 대체로 이런 경우는 뭘로 평가를 합니까? 가능성을. 이거죠. 지금 동해에서 시추에 성공을 하더라도요. 우리 그 계약 관례상 보면 우리가 지금 해외에 투자를 유치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랬을 때 그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 20, 30%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엊그제 산자부가 이런 문제점 말고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 법 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이 먼저 투명하고 과학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말 그대로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특검 사국제에 지금 포함이 돼 있거든요. 동해 시추권이. 반드시 국회에 사전 어떤 검토나 그 절차적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야, 지금 석유공사 이 일을 석유공사가 주관을 해서 하고 예. 그 뒤에 뭐 예를 들면 정부 기관도 관여하고 그렇게 합니까?
암묵적으로 말을 하지만 모든 주체는 어차피 우리가 산자부입니까? 아르셔야 될 게 우리가 예산 심의를 국회에서 보통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정부기관 소위 말하면 중앙부처에 예산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금을 하는 것이 석유공사의 자체 예산을 우리가 정기국회에서 심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산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석유공사 예산을 들여다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석유공사 예산을 꼼꼼하게 따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정부가 좀 악의적이고 악영적으로 활용할 때 대부분이 공기업들 예산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석유공사. 근데 또 엊그저께 천공 얘기 들어보면 또 안 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러던데요. 응? 하지 마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이제 이거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겠네요. 그러니까 명확해지겠네요. 네. 지금까지는 추정만 해서. 차이정 교수님 그거 봤어요? 아니, 못 하지 봤습니다. 마라고 한 거? 못 봤습니다. 그걸 보지는 못했거든요. 네. 그런데 얘기했다는 것만 2,000공이어서 의사도 2,000명 이런 얘기만 우리가 막 무수히 떠도는 얘기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당 1,000억이니까 일단 2개 뚫어서 2,000억 이렇게 해보려나?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어요. 그 2,000에 집착하는 것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건 봐야겠죠. 1개 뚫을 거를 지금 5개 뚫어라 라고 허락해줬다라는 게 지난번 그 대국민 담화처럼 발표했던 거에 주된 요지였거든요. 내가 승인했다. 5개 뚫으라고. 그러고 나서 곧바로 차관은 그러나 실패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렇게까지 다 연마까지 쳐넣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석유공사의 지금 재무 상황 보고 나니까 어차피 혈세 들여서 그거 파야 되는 건데 더 한심할 따름인 거죠. 그러면 이제 조일출 특보님 네. 2가지만 물어봅시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일단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여러 가지 의심이 가는 상황인데 파겠다고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안 해주면 못 팔 거고 그러면 이제 그걸 안 해준 야당이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예산 편성을 해줘야 됩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예산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해외 자본을 유치를 해서 지금 하겠다는 겁니다. 전부 다? 예. 처음에 시추하는 돈까지? 예. 그 각 구당 지금 1,000억 원씩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예. 1차에 대해서는 어찌됐건 간에 지금 정부에 남아있는 돈으로 한번 해보겠지만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해외 투자를 유치해서 지금 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 거고요. 예. 그런데 문제는 해외 투자를 유치했을 때 법적으로 브레이크 걸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 개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국회가 좀 적극적으로 특히 민주당이 나서야만 되는 것이고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렇게 재무 상황도 안 좋고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러는데 대통령까지 나서서 발표를 하고 그런 속뜻이 어디에 있다고 보셨나요? 그게 대한민국의 이제 슬픈 현실인데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이슈 전환시키는 것이죠. 이슈 전환용이다? 예. 그러면 이슈가 전환됩니까? 나름 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해외여행도 깔끔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그러려고 했다. 예. 이제 산자위에서 우선 현안 질의로 이거부터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자위가 열리지 않고 그 원구성이 마무리가 안 돼서 그랬던 건데요. 산자위에서 다 관계자들 불러다가 따져봐야 될 문제죠. 제일 제가 황당했던 거는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이었나요? 이 사람을 석유공사 직원들하고 뭐 모종의 이런저런 뭐 학연으로 뭘로 얽히고 설킨 관계들이 있다라는 게 보도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매장량이 140억 배럴 있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기 전에 공사 직원들이 집으로 찾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집이 회사라고 하니까 찾아가서 막 이렇게 그동안에 석유공사에서 했던 것들을 설명을 하니까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관심법입니까? 바로 그 얘기를 듣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미 이런 얘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기도 전에. 그런 저런 것들에 대해서 뭐 현안 질의로 이 예산 뭐 이런 거 확정하기 전에 산자위에서 오늘과 최근과 같은 입법 청문회건 긴급 현안 질의 형태건 불러다가 물어야죠. 이게 너무나 의아한 점들이 많은데 이렇게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 거죠. 현실적으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석유공사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에너지를
앞장서서 지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석탄공사가 있다가 없어지면 우리 김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트렌드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대한민국의 비전과 미래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이런 이슈 생산이나 하고 있다는 게 한심한 노릇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거 발표 딱 하고 나서 주가에만 와다닥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요. 치고 빠지는 게 아닌가 싶은 게 가장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국정조사 한다면 그 부분도 좀 들여다봤으면 예, 좋겠어요. 당연히 예. 봐야 될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네. 참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좀 착착착착착착 그렇게 좀 돼야 될 텐데요. 네. 오늘 선크림 받으실 분 댓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는 동안에 준비하겠습니다. 맛있는 뒷고기, 언양, 불고기 보니까 슬슬 배가 고파지네요. 점심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 많이 남지는 않았으니까 서둘러 주시길 바라고요. 야, 그럴 줄 알았어요. 여당 복귀 법사위 6분 만에 파행. 그럼 방송 3법은 야당이 통과시킨 거네요. 예. 아이고. 없을 때가 더 좋았는데. 오늘 선크림 받으실 5분. 아이디가 생방송 중 코 푸는 윤석열이에요. 아이고 참. 이러면은 할 때마다 아이디 바꾸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도 안 빼놓고 시청하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댓글 써보네요. 윤가 때문에 병이 생기게 생겼네요. 윤가한테 보상 처리 요구해야 하나요? 국민청원에 올려야 하나요? 그러셨는데 제가 그 마음 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림님. 한동훈 시간 끌자는 노림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한 뚜껑 그렇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네요. 김삼균님 아까 화재 참사와 관련해서 현실이 현장에서 노동부 점검 나온다면 작업 중지 가면 작업 시작 작업 지연 시간만큼 빨리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죠. 예. 김상균님께서 그런 사정을 잘 지적을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김화분님 정어리 선크림 사서 쓰고 있어요. 튀르키 여행 가려고 사서 열심히 발랐더니 하나도 안 타고 뽀안하게 잘 돌아왔네요. 실방 반갑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신 거 축하드리고요. 튀르키에 가서 정어리 선크림 다 쓰셨다고요? 예,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화분님. 그리고 도토리님. 국민들의 피 같은 눈먼 돈이 이 정부에서 줄줄 셀 것 같은데 큰 눈을 뜨고 살펴봐야 한다. 지적하셨습니다. 예, 5분께 글래무어에서 드리는 정어리 선크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주소로 이메일 주소로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찬리에 상영 중인 상강뜰님의 정어리 만평 오늘 3편 준비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시고요. 정어리 100만운동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3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차재원 교수님, 조일출 특보님 3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정어리 만평 보시고 광고 보시고 저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